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로 들어가서 잤습니다. 일단 어제 오전 10시 33분에 집행이 됐고 어제 약 8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저녁에 지금 보시는 사진은 호송 차량에 타서 서울 구치소에 들어가는 사진입니다.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 언론들에서 많이 대통령이 어디에 수감돼 있냐. 지금은 체포해서 조사받는 건데 48시간 동안 체포 영장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먹고 자면서 이제 공수처로 와서 조사를 받곤 합니다. 약 3평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그래픽 혹시 준비한 게 있나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중앙일보가 지금 만든 그래픽을 저희가 캡처를 했는데 좌측이 공수처에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곳 이런데 어제는 이제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이제 직접 조사를 했다고 그러고요. 오른쪽이 서울 구치소 내 피의자 대기실입니다. 일단 구치소에 구속 수감되는 장소와는 좀 달라요. 3평의 독방이라고 그러고 저렇게 열선이 깔린 바닥에 있고 상도 하나 있고요. 이불, TV, 창문 그리고 저렇게 화장실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자, 구속영장이 발부될까요? 일단 청구는 하겠죠. 아니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거의 100% 거의 확정적일 것 같고요. 범죄 중대성, 그다음에 도주 우려는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43일 만에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의 본인이 버틴 것 자체가 이미 도주 우려가 더 이상 없습니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다시 잡아 끌어내기가 쉽지 않으면 도주 우려가 굉장히 높고요. 증거인멸 자체도 보면 대통령이라는 직이 아직 유지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직무는 정지됐어도 직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본인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그 어느 거 하나 영장이 기각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사실 관제에 있으면서 경호처에 지시한 것 이거는 변호인단의 한 얘기인데 매뉴얼대로 대응해라 이런 지시한 정황이 있는 것도 구속영장 판단에 있어서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것 같아요. 증거인멸이나 이런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돼서 저도 구속영장 발부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각 지시를 받은 사령관들 한 10명은 구속됐거나 구속 기소됐잖아요. 예. 그러면 숙의 우두머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영장 발부하지 않는다면 그분들 구속도 잘못됐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0.1% 정도의 가능성으로 판사들마다 다 생각이 다를 텐데 공수처가 수사하는 거는 수사권이 없어서 이거는 말도 안 돼. 이거는 권한이 없는 데가 권한 행사를 하는 거야 라고 해서 각하를 시켜버릴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 0.001%로. 근데 구속당할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영장을 각하한다고요? 네. 당신네들은 영장도 각하가 청구할 자격이 없어. 이런 거. 안 받아준다. 네. 구속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 사유가 도주나 증거인멸보다는 사안이 중대해서라고 볼 수 있겠죠. 대통령이 어디를 도망가겠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땐 좀 별로 그렇게 선한 의지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고 증거인멸 얘기도 지금 다른 분들 수사하는 과정에서 거의 다 나온 거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 그 공소장에 보면 본인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처럼 돼 있잖아요. 예. 증거인멸에 관련해서도 크게 그건 없는데 법원 입장에서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내란죄니까 아마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다고 저도 봅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증거인멸의 이제 범죄 중대성은 제가 이제 말할 것도 없어서 말을 안 했는데 이 범죄 중대성은 본인이 구속이 안 되고 불구속했으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무기 금고를 당해요. 영원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격리당하는 겁니다. 이 범죄 중대성의 처벌 수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도주 우려하고 묶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주 우려 부분은 다 이제 묶여 있기 때문에 저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데 증거인멸은 최근에 김용현 씨가 포고령을 잘못 베꼈다. 이런 주장들이 지금 한단 말이에요. 헌재나 이런 쪽에. 그게 말하자면 완전히 배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인데 지금 구속이나 구속 기소된 사람들의 지금 증언과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정면 반박하고 있어요. 나는 하지 않았어. 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뭐 설득을 하거나 말은 안 되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배치된 상황에 놓여 있는 피의자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들이 너무 농후해요. 범죄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할 우려가 그렇죠. 크다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저는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안 버티고 처음부터 그냥 관저에서 버티기보단 나와서 출석을 좀 하면서 자진 출석하고 왔다 갔다 조사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퉈볼 만하다고 했으면 저는 솔직히 도주 우려도 사라졌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증거인멸 부분도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아주 미약하나마. 근데 지금은 이 상황에서 잡혀온 마당에 영장이 기각되는 것은 0.1%도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대통령 측에서 본다면 변호인단이 전 전략을 좀 잘못 짜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초기에 공수처가 처음 소환 출석을 요구했을 때 바로 응했으면 당시에는 공수처도 준비가 잘 안 돼 있을 것이고 검찰의 수사 기록도 온전히 넘어온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수처의 능력 부족으로 구속을 못 시켰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컸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데 애초에 거부하면서 논리를 지금, 예. 공수처 수사 그 소환 자체가 불법이라고 규정을 지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변호인단의 전략이라기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봐요. 거다. 예. 네. 그런 거에는 응할 수 없다. 뭐 소환 그러니까 당연히 거절하죠. 근데 이제 물리력 행사 때문에 결국 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은 지금까지 쭉 보면 늘 최악의 결정을 하더라. 최상병 사건, 기울백 사건 밀려서 여러 마지막에.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어떻게 보면 잘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건도 최악의 결정을 했다. 뭐 이런 결국은 뭐 사실 12월 3일 비상계엄을 놓고 보면 그런 게 뭐 너무 확연하죠. 그러면 일단 저희가 어제 체포 과정에 대해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짚어보겠습니다. 경찰과 공수처가 4시 좀 넘어서 관저 앞쪽까지 도착을 해서 약 1시간 뒤 5시부터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었는데요. 처음에 관저 앞쪽 그러니까 예전에 1차 집행 때 1차 저지선 저희도 가봤지만 한남동 대로에서 그 관저로 들어가는 길 어귀 여기에 국회의원들이 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으면서 여기에서 실랑이를 하는 동안 시간이 좀 많이 흘렀고 여기를 돌파한 뒤에는 사실 1시간도 안 돼서 관저까지 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호처에서 사실상 잡아가시오. 무력 충돌하지 않겠다. 위법한 명령 따르지 않겠다. 적법한 영장 집행 막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된 것 같습니다. 우려했던 무력 충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려했던 무력 충돌에 일어날 가능성은 한 0.001% 정도 있었다고 봐요. 예. 근데 이제 만들어 놓은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뭐 유혈 사태, 뭐 내전 예. 이게 이제 거의 이제 프레임이거든요. 겁주는 거예요. 우리 잡아가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가스통 들고 나 불 붙일 거야 하는데 그 불 붙일 이제 라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스통만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혈 사태 내시당초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적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유혈 사태가 일어날 거를 고려해서 제가 자진 출석한다. 공수처 뭐 다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말 자체도 어차피 경호처가 해제되는 걸 보시면 알아요. 심지어 그 믿었던 강성파의 김성훈 차장과 예. 이강호 본부장도 옆에서 총 꺼내지 않았어요. 안 꺼내요. 누가 꺼내요. 그렇게 자기 인생을 아예 망가뜨릴 정도의 어떤 충성심이 있을 것도 없었고 애시당초 경찰과 군이 경비대에서 빠졌을 때부터 저는 경호처가 갖고 버티기 힘들 걸 그 생각을 했거든요. 예. 어제 그게 아마 드러난 것 저도 같습니다. 들은 얘기가 김성훈 차장이 무슨 의리의 충성파가 아니라 출세를 위한 충성파기 때문에 이거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뭐 무력까지 동원해서 몸바쳐 막을 생각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무력을 동원하라고 해도 경호원이나 경호관들이 따르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7시간 정도의 체포 과정 중에 가장 저는 상징적인 키워드가 차키 같아요. 차키. 네. 차벽에 세워놨는데 차키를 꽂아놨다.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경호원들이 자기들의 마음과 대응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봐요. 만약 저기가 차키가 안 꽂혀져 있었으면 그 7대의 버스 그 아이오닉 뭐 전기차도 있던데 그거를 치우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차키를 통해서 경호원들조차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합법적인 체포영장으로부터 보호할 생각은 없어요라고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다시 한번 앞서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시 그 사진을 보면 지금 저렇게 폴리스라고 돼 있는 분들이 쭉 올라가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가는 경찰과 공수처 수사관들 모습입니다. 아우, 지금 뭐 네, 우리가 사진으로 봐서 그러지 저거 어마어마하게 위협적이에요. 현장에서 보면 그리고 저분들이 형기대 뭐 마수대 이런 선수들인데 무섭습니다. 일단은 웬만한 조폭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예. 근데 저렇게 줄지어서 때로 지금 오는데 여기에서야 그냥 사람 많다 정도인데 가까이서 보면 대부분 이게 형사라기보다는 조폭에 가까울 거예요. 아마. 저분들이 이제 마약범 형사를 조폭이라고 아니 그런 느낌을 받을 거라고요. 경찰복을 안 입으면. 제가 사실 이건 저 의경할 때 의경? 예, 제 의무경찰 군대를 의무경찰로 나왔는데 이제 가끔 이제 검문 검색 같은 거를 해요. 뭐 유흥가 이런 데서. 그래서 사실 험상궂게 생긴 분이 있어서 용기를 내서 검문 검색을 실시했죠. 또 그분이 같은 편이야. 그러고 하더라고요. 강력 경사예요. 같은 편이야. 신분증 좀 한번 줘보시겠어요?라고. 제가 좀 들은 바로는 네. 어제 이제 관저에 계셨던 분에게 좀 들은 건데 그 공수처 검사, 수사관 그리고 이제 경찰들이 왔잖아요. 예. 너무너무 기세가 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많아서도 있지만 예. 특히 그 차정현 부장검사인 것 같은데 영장 들고 가신 부장검사가 이렇게 이거 왜 신분증 확인 공수처 사람들만 하냐 그래서 막 이렇게 항의하는 장면이 영상에 있더라고요. 예. 그 표정이나 이 말투나 이런 거 보면 어우 뭐 경호처에서 한마디도 못 하더라고. 그러게 저도 가면서 그거 보셨죠? 보셨죠? 아마 네. 변호인이 공식 선임되지 않은 변호인이 그냥 막 왔다 관저에 갔다 왔다 하는데, 갔다 하니까 저 사람 왜 신분 확인 안 하고 우리만 우리한테만 하냐? 하냐 뭐 이렇게 된 거잖아. 막 뭐라고 하셨는데 야 그게 뭐 이렇게 아니 왜 안 하시 이게 아니더라고. 네, 그렇죠. 하세요. 막 하고. 그 관저 안에서도 그랬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관저 들어갈 때 그 네. 옆에 보시잖아요. 그분들이 딱 보니까 이거는 그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미 이제 이 권력 진공 상태 상황이 됐구나. 예. 그걸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우리 시대는 끝났구나. 버틸 수가 아니, 없구나.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당이 아니라는 얘기죠. 윤 대통령의 시대는 끝났구나. 뭘또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 아니 뭐 알겠습니다. 요당해야지. 직이 있으니까. 아니 그런 느낌을 느낌을 받았다. 이제는 이제 이런 그 장악력이 떨어졌다. 예. 저도 이제 어제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제 밤에 어떤 분이 지인 경찰들과 술자리를 했는데 그중에 한 명이 마수대, 한 명이 형기대. 근데 이분들이 내일 출동 가요 새벽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간단히 이제 술자리하고 이제 인사 모임이 있어서 하고 가는 건데, 근데 이분들이 전혀 긴장하는 모습이 없었대요. 이건 뭐 우리한테 껌이지. 예를 들어서 1차 집행 때 공수처에서 너무 유약해서 그랬지. 우리한테 껌이야. 이 분위기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마약 수사대 형사교동 그 상황. 네, 그리고 사람들이 물론 하나- 그분들 개인적으로 네. 생각일 수 있겠지만 더 들은 게 지금 경찰청장 대행을 차장이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국수본부장이 모든 걸 갖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국수본부장도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 그 얘기까지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죠. 국수본장도 확 바뀌었다. 예. 그 이철규 의원한테 같이 고성으로 싸웠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건 이철규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철규 의원은 부적절한 발언이고. 알겠습니다. 저뭐그 전날까지만 해도 사실은 영장 집행 전날까지만 해도 제가 경호처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분위기가 어떠냐. 그러니까 폭풍 전야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극히 일부의 강경파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서 그쵸. 대다수가 우려했던 건데 우리 걱정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 그런 면은 없이 제가 예. 저도 뒷얘기를 좀 경호처 내부를 전에 들었는데 거기에서 오랫동안 있던 분위기인데 그 김성훈, 이강우 이 두 분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두 사람의 체포영장이 신청돼서 그 발부돼서 좀 이런 힘이 약해진 것도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그 경호처 직원들한테 신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래요. 두 명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신망이 있었으면 좀 한번 해보자면 따라가는데 처음부터 경호처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그 두 사람을 밑에 직원들이 정말 본인이 그냥 잘 됐다. 쌤통이다 이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두 사람이 맞아요.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들이 이제 원래 능력 없는 분들이었는데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풍선. 김용현 처장 체제에서 출세해야지. 그러고 막 김용현 했었다고 처장이랑 그러더라고요. 밤마다 독대를 했대요. 불러서 김용현 처장이 불러서 뭐 10시 11시까지 따로 불러서 얘기도 하고. 근데 참 비참했을 것 같아요. 계속 경호관들한테 무전기로 막어 빨리 저지해 막 그랬는데 하나도 명령이 네. 집행 시행이 안 됐잖아요. 그러죠. 잘 안 들립니다. 뭐라고요? 잘 안 들립니다. 막 이랬겠죠. 참 비참했을 것 일단 같아요. 그렇죠. 새벽까지는 김성훈 차장이 막으라고 무전으로 계속 지시했지만 일선 경호관들이 또 그 전에 이제 뭐 중간 간부에게 지시를 했겠죠. 중간 간부들이 전혀 그 지시를 따르지 그러니까요. 않았다. 그러면서 사실은 무력 충돌 없이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는 저는 의미가 있는 거다. 그래서 경호처 직원분들이 되게 스페셜하다라고 느낀 거는 예. 그렇게 합법적인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그냥 길을 터주고 대통령으로서 구치소 가고 또 공수처 가는 그때는 또 경호처 본인들의 직분대로 잘 하더라고요 역할을. 예. 그래서 이거 보고 참 매뉴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주장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포고령은 JTBC 단독 보도했는데요. 포고령에 나왔던 정치활동 금지 이거는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을 준비했는데 과거의 계엄령 문구를 그대로 베낀 걸 제대로 감수를 못했던 거다라는 해명을 했어요. 포고령 1호가 뭐였냐면 국회와 지방의회 등등등 모든 정치활동을 금함. 이게 맨 첫 줄이거든요. 포고령 1호의 맨 첫 줄.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바로 위헌의 대표적인 거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는 해제 결의안이 있고 또 국회의 정치 활동을 막을 수가 없다. 헌법상. 그런데 막았기 때문에 이게 반헌법적인 계엄의 대표적 증거다라고 하는데 아니야. 그거 잘못 뺏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냥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예. 첫 번째 또 거짓말의 근거가 그러면 전공의는 박정희 시대나 전두환 시대 전공의를 처단하자고 했던 건 없는데 어디서 뺏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정치 활동 금지는 있어도 구체적으로 뭐 국회, 정당 활동, 뭐 지방의회 이렇게 안 써 있거든요. 그렇죠. 옛날 거로 보더라도 옛날 계엄령 그러면은 포고령에는 베낀 게 아니라 참고는 할 수 있지. 참고를 해서 창작을 했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거짓말이고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너 왜 빵점 맞았어? 그랬더니 제가 컨닝을 했는데 얘가 답을 잘못 썼어요. 저는 잘못 없어요. 빵점 맞은 잘못 없어요. 얘가 잘못 썼어요. 저는 컨닝만 했을 뿐이에요.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컨닝한 것도 문제인데 얘 보고 잘못 썼다고 막 욕하는 김용원한테 지금 죄를 떠넘기는 거거든. 저는 그런 상황이라서 앞으로 볼만할 거예요. 공판 과정에서. 옆에 있는 친구는 100점 맞았는데 한 줄씩 밀렸어가지고 빵점 맞은 거지. 본인이 잘못 뺏긴 거지. 잘못 뺏긴 거야. 그러니까 나 바보예요. 우리 바보예요. 그냥 그런 자기 고백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더 이상 어떻게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고 대응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바보 행세하는 것이 좀 오히려 이거를 무죄 받는데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잘못 베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이제 원본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뭘까 봤더니 72년에 왜 유신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비상계엄령을 발표할 때 그때 포고령에 보니까 모든 정치 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한다. 그러니까 시위를 금한다는 거예요. 근데 국회나 정당 활동 금지하는 조항은 그때도 없었어. 예. 그러니까 잘못 뺏겼다는 게 아마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요거를 베끼면서 추가를 한 건데 이게 위헌이라는 걸 인식을 못했다. 만약 그게 맞다면 이제 그런 설명을 제가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십시오. 예. 근데 이게 왜냐면 뭐 잘못 베꼈든 어쨌든 포고령으로 나온 거고 계엄사령관 입장에서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을 때 계엄 이후에 정말로 저를 체포하려고 하셨어요? 왜죠? 라고 물으니까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뭐 포고령 위반이겠지. 그러니까 잘못 뺏겼든 어쨌든 대통령도 그 포고령 위반이면 체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물론 뭐 그냥 한두 표에게 그냥 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계엄이 만약 성공했더라면 해제가 안 됐더라면 실효성 있는 포고령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잘못 뺏겼다 이런 얘기가 통할 건 전혀 아니다. 그래서 앞서 장성철 회장님 말씀대로 대리인단이 바보인 척했다라고 그러네요. 보는 게 말씀이 맞겠네요. 바보인 척도 있고 이게 이제 더 이상 법적으로 변명할 게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어. 없어. 그러니까 아무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차라리 그럴 때 저한테 화를 한번 내주셔. 잘못 뺏겼다고 하는 거지. 왜 화를 내야 돼? 그래 내가 좀 커버가 되잖아. 뭐내게 아니지. 잘못 뺏긴 거는 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제가 없어요 이거 지금. 보고 어저께 너무 포고령에 놀라서. 대응할 수가 없어. 그래서 원본이 뭔가를 찾아봤어요. 어. 그 잘못 뺏겼다는 잘못 게 뺏겼다. 뭔가 뭘 잘못 단어를 뭐 일체금한다 일체가 뭐가 다른 건가 봤더니 그게 아니라 추가를 했네 보니까. 추가하면 창작이라니까. 그러니까 잘못 뺏긴 게 아닌 거지. 그렇죠. 모방을 한 거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모방을 해서 창조를 한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헌재 재판관들이 보면은 그냥 이걸 뭐라 참 어이없어 할 것 같아. 이걸 변론이라고 하나 이러면서. 근데 변호인들이 왜 이런 거를 썼을까? 양심적인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법률적으로 다 검토해 보니까 도저히 없다. 토주의 다른 정황적인 증거, 다른 사람들의 증언 다 해보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서류를 보니까 이건 도저히 법률적으로 방어할 수가 없어. 논리적으로. 그럼 결국엔 뭐예요? 우리가 잘 몰랐어요. 하기야 그게 그 말씀이 맞겠네요. 그러니까. 예. 변호인단이 너무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해서 일일이 대응하는 건 그런데 이건 너무 이상한 얘기여서 저희가 그렇지. 살짝 대응을 해봤습니다. 신용상 객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고맙습니다.